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 강화도 만이산에서 큰 불이 나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돼 밤새 진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구땅 창고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수 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헌재도 신적폐라고 맹비난하고 민주당은 시행령 견제권을 발동하겠다며 압박하는 등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데 여야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국 수사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달여 만으로 대통령실은 이르면 오늘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합니다.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아의 비중이 60%를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부가 둘째 아이 출산을 망설인다는 건데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해마다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이례적으로 중부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불씨 관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오후 강화도 만이산에서 큰 불이 나 인접 소방서까지 동원되는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밤새 진행된 진화 작업 덕분에 다행히 산불은 거의 꺼졌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엽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인천 강화도 만이산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5분쯤 화재가 발생한 이후 16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불길은 아직 완전히 잡히지 않아 매캐한 냄새가 진동하고 산 정상에서는 연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는 한때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1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평균 풍속 초속 2m, 순간 풍속 초속 5m로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86%로 집계됐는데요. 축구장 31개 면적에 해당하는 총 22헥타르가 수술됐지만 인명피해와 시설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림당국은 어제 오후 4시 반쯤 산불 1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진화 헬기 14대를 투입하는 등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밤이 되자 산림당국은 헬기를 철수시키고 900여 명의 진화 인력을 투입해 밤새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림당국은 열화상 드론도 투입하여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습니다. 산불 현장 인근에는 보물 161호 정수사 법당이 있어 한때 소실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으나 불이 법당까지 번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 역시 산림당국과 별개로 어제 오후 4시 10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산림당국은 곧 헬기와 함께 해병대와 군청 인력 90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설 예정인데요. 산림당국은 굿땅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만이산에서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주말은 포근했지만 오늘은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내륙 곳곳에는 한파특보도 내려졌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아침과 달리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중부와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영하권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고요. 서울도 현재 2.2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낮에는 기온이 어제만큼 올라서 금세 온화해지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4도, 대전은 16도까지 오를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황사가 물러가고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시료습도가 낮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인적 쇄신으로 분위기 바꾸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담당할 당의 핵심 요직을 두고 또다시 친명계와 비명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 주요 당직 개편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호남목 지명직인 임선숙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김성환 정책위의장,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 등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인적 쇄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일단 그리고 또 교체 대상이 누군지 그런 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아닐까요? 당 안팎에서 전면적 인적 쇄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도부 다수와 대변인단까지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새로운 당의 모습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를 위해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는 전달했고, 다만 내년 총선 공천을 총괄할 사무총장은 유임할 가능성이 높아 비명계와의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방탄정당 문제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이 사무총장이라며 사무총장직을 그대로 두고 당의 변화와 쇄신을 말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적 쇄신 시동에 이 대표 퇴진론이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당직 개편 수위가 변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남부경찰청장이 내정됐습니다. 앞서 임명됐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지 한 단열 만으로 대통령실은 인설 결과를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출신인 우종수 내정자는 행정고시 특채로 1999년 경찰에 입직해 서울 용산경사서장, 경찰청 차장 등을 지낸 수사 전문가로 꼽힙니다. 임기 2년인 국수본부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2021년 1월 신설된 직위로 3만 명이 넘는 전국 수사경찰을 지휘합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검찰이 백현동 비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에서 민관 브로커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백현동 의혹으로는 첫 영장 청구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현동 비리 의혹은 2015년 경기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에서 성남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한 번에 4단계나 용도가 상향됐는데 민간업자에게 3천억 원 넘게 이익이 돌아가 대장동 축소판으로도 불립니다. 검찰이 이 과정에서 김 전 대표를 도운 부동산 개발업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으로는 첫 구속영장입니다. A씨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실제로 35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위증 혐의까지 포함했습니다. A씨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2019년 2월 1심 재판에 출석해 이 대표가 누명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증언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이 대표가 A씨에게 전화해 증언을 부탁한 녹음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진실을 증언해달라고 했지 위증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A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여야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궤변이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맹비난했습니다. 민병과 우리법 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이라며 재판관들을 향해선 정당 하수인 노르스라는 신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민영배 의원의 이른바 꼼수 탈당을 지적하며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시도를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진심 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뻔뻔하게 한동훈 장관 탄핵을 외치며 사사건건 헌법 정신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에 비유하며 맞받아섰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부정하고 비난하는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헌법을 파괴하는 만행입니다. 하수인 눈에는 모든 게 하수인으로 보입니까?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넓힌 시행령의 적법성을 따지기 위한 절차도 검토 중인데 비명계 일각에선 법안 통과 과정을 당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꼼수 탈당 등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탈북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4년 만에 재개해 조사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당시 보고서에는 70개에 달하는 유의미한 정책 제언이 있었지만 모두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보고서 내용을 안병수 기자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북한의 무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다가 지난 2013년 홀로 탈북한 한서은 씨.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군인 2명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고소를 검토 중인데 고소 당시의 생각만 하면 막막한 마음이 앞섭니다. 성폭행, 무슨 폭력 그 단어 자체도 모를 당시예요, 저는 아예. 그래서 걔네들이 한 짓에 대해서 저는 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이 영어 자체를 저는 몰랐거든요. 북한의 성폭행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한국에서도 관련 교육이 부실해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합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혈세 2,600만 원을 들여 탈북 여성 성폭력 피해 실태 조사에 나서 11월에 조사를 마쳤지만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MBN이 당시 조사 내용 일부를 입수했는데 조사 대상자 109명 중 93명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적어도 10명 중에 최소한 3명에서 4명은 성범죄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 이탈 주민 중심의 교육이 절실합니다. 당시 조사에서는 약 70개의 정책 제언을 쏟아냈는데 대부분 묻히고 말았습니다. 현재 탈북민 정착시설인 하나원에서 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전체 2시간에 불과한 실정. 억압을 피해 내려온 탈북 여성에게 성폭력이란 또 하나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1970년대 우리 정부가 내세운 표어였는데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들을 살펴봤더니 60% 이상이 첫째 아이였습니다. 통계 작성 후 역대 최고인데 이제 아이가 둘 이상 있는 집은 찾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이규옥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 오후 가족 단위 나들이 객들 중엔 세 가족이 자주 눈에 띕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저희 아이 하나 유한이 이렇게 셋이 있어요. 아프지 말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라자. 지난해 출생아를 10명이라고 했을 때 그중 6명이 맞이, 3명이 둘째고요. 셋째 이상은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이상 아이 출산이 전년보다 각각 16.7%와 20.9%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첫째 아이가 많아진 겁니다. 첫째 아이의 비중이 60%를 넘긴 건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81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둘째 낳기를 망설이는 건 양육비 부담 때문입니다. 정책이란 게 없으니까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게 되고 맞벌이를 하다 보니 힘들어서 이제 애를 안 갖게 되는. 첫 아이를 낳는 산모의 연령도 점점 높아져 32.6세를 기록했습니다.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사회가
함께 도와서 그 부담을 줄이는 것밖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종합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한데 최근 국회에서 이 20대 남성이 자녀를 3명 이상 낳으면 군대를 면제해주겠다. 이걸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비판 여론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 33.7세, 여성 31.3세입니다. 최근 남녀의 평균 결혼 연령이 30대로 높아진 상황에서 20대의 아이를 3명이나 낳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취업난, 집값 걱정 등의 결혼을 늦추려는 추세인데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었다고 해도 이런 제안이 언급됐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실성이 없었던 이 대책 검토였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이 저출산 문제 담당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 정책이 좀 잘못됐었다 인정하는 발언이 나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지난 15년간 사용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무려 280조 원에 달하는데요. 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책이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책 공급자 입장에서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은 체감도와 효과성을 모두 떨어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백 개 부처별 사업이 우선순위 없이 포함됐고 평가와 성과 관리마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출산 대책 계획이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실상을 보면 각 지자체들 이 현금성 정책이나 좀 표를 의식한 이런 정책들을 좀 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출산 장려금이 실제 지자체 인구 유입이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은 계속해서 지적돼 왔었는데요. 무분별한 경쟁을 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많은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지자체의 출산 정책 예산은 1조 원이 넘었고 이 중 7,500억 원이 현금성 지원에 쓰였습니다. 네, 출산 장려 대책 좀 살펴보면 이 육아 휴가 정책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 나온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은 10명 중 4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과 30인 미만 사업장 등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육아와 돌봄 육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인 내용 중 하나가 이 미숙아에 대한 통계가 아예 없다고 하면서요. 이 출산율을 올리려면 미숙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출산율에 대한 미숙아 통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입니까? 네, 개념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한 아기를 조산아라고 하고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아이를 저체중 출생아라고 하는데요. 두 경우를 모두 미숙아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숙아 비중이 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통계조차 작성되고 있지 않다는 건데요. 출생아는 지난 2011년 47만여 명에서 지난 2021년 26만여 명으로 45%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같은 기간 조산아 비중은 6%에서 9.2%로 1.5배가 됐고 저체중 출생아는 5.2%에서 7.2%로 1.4배가 됐습니다. 네, 미숙아 비율이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통계조차 없다면 어떤 부작용을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미숙아의 경우 폐기능과 생식 건강, 혈압 등에서 건강 위험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미숙아의 생존과 사망에 대한 지표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발육 발달 상태, 질병 등에 대한 자료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장명훈 기자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범죄를 밝히겠다며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새벽 귀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광주로 향해 5.18 유가족 등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내일 한국으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입증하겠다며 전 씨는 미국 뉴욕 JFK 공항을 떠나 내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권 예매 내역을 SNS에 올렸습니다. 전 씨는 도착하자마자 광주로 가겠다며 정부기관에 바로 안 잡혀 들어간다면 5.18 기념 문화센터에 들러 유가족분들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모든 분께 사과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전 씨는 자신이 전두환 씨의 손자라며 가족과 지인이 검은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다는 등의 폭로를 이어왔습니다. 지인들이 다 공범들이에요. 지인들에게 돈을 먹이고 그 사람들도 돈을 받는 게 좋으니까 범죄에 같이 참여를 해서 돈 세탁을 도왔던 겁니다. 지난 17일에는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하다 병원에 실려가게 됐습니다. 이건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거예요. 이거 해도 안 죽어요. 근데 검사했을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거예요. 서울경찰청은 전 씨가 실제로 귀국할 경우 마약 투약 여부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된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권노형 테라폼레스 대표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권 대표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11개월 만에 체포와 또 더 길어질 송환 과정을 두고 외신마저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BST는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게 현지 법원이 최장 30일의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혐의, 즉 위조 여권을 갖고 출국하려던 외국인으로서 도주 우려가 있고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사유입니다. 권 대표 측은 방어권을 박탈당했다는 이유 등으로 즉각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권 대표의 입국 기록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추가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52조 규모 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송환 시점과 신병인도 국가 결정은 더 불분명해진 셈입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AFP는 사기 도망자 신세인 권 대표가 한국에서 천재로 묘사됐지만 그의 가상화폐 테라는 이미 다단계 금융사기로 의심받아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23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한 장관과 또 한 장관의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교부 재외공관장 회의가 오늘부터 닷새간 대면 회의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번 재외공관장 회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해외 파견된 대사와 총영사 등 166명이 대면으로 참석하는데요. 세일즈 외교와 한반도 평화 등의 주제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었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이르면 오늘 임명될 전망입니다. 검찰 출신인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지 한 달 만에 경찰 수사의 수장을 내부 인사가 맡게 됐습니다. 조선의 유학자였던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귀향길 재현 행사가 오늘 오후 경복궁 사정전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상북도는 이에 앞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인천공항 안에 머물던 카자흐스탄인 2명이 어제 인천공항 활주로를 달려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활주로 담을 넘어 도망간 2사람을 쫓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대교 요금소에 들어서자 경찰관이 양해를 구하고 검문합니다. 입국 미입국관에서 건보 있겠습니다. 뒤에 창문 한번 열어주세요. 어제 새벽 인천공항에서 도주한 카자흐스탄인 2명을 잡으려고 인천대교 통행 차량을 일일이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다 불어되자 강제 출국을 기다리며 이틀간 인천공항 2터미널에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새벽 4시 20분쯤 입국장 1층 창문을 소화기로 깨고 활주로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인천공항 울타리를 넘을 때 경보가 울리고서야 도주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출국을 기다리던 곳은 보안구역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데도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에서 잇따라 실탄 총알 3발이 발견된 데 이어 인천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항 주변 CCTV 등으로 두 사람의 가능한 동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서울 용산의 식당과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가스 밸브를 잠궜던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본 곳만 200여 가구가 넘는데 왜 이런 소란을 일으켰는지 신영빈 기자가 전합니다. 한 여성이 벽에 붙어 무엇인가를 열심히 잡아내립니다. 잠시 후 손을 털더니 유유히 걸음을 옮겨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여성은 용산구 일대 약 2km를 돌아다니면서 손이 닿는 곳의 가스밸브를 잠그는 기행을 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지역 거기 뭐 신흥동 그러니까 거기 뭐 후암동하고 뭐 여기 가로수 이쪽 일부 지역을 밸브를 아마 다 잠근 것 같아요. 가스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한 곳만 약 200여 가구. 다행히 밸브를 열어 해결했지만 전후 사정을 몰라 영업에 차질이 생긴 상점도 있었습니다. 100개에서 200개 정도 이제 주말에는 좀 크게 나눔인데 장사도 정비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못 가는 과정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여성은 어제 아침 서울역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노숙자로 추정된다면서 정확한 신원과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찰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처벌은 원하지 않아요. 뭐 보상 안 해줘도 되고. 근데 그분은 좀 안전하게 지자체나 어떤 복지재단들이 다가가서. 경찰은 가스 공급 방해 및 도시가스 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지난 2월 인천에서 2살짜리 아기가 사흘 동안 방치돼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행적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이 엄마는 김에 싼 밥 한 공기만 아기 옆에 놔두고 사흘 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이렇게 집에 아기만 놔두고 외박을 한 횟수가 1년에 60번이었습니다. 김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엄마 A씨가 2살 아이를 방치한 건 지난 1월 30일부터 지난달 2일까지 사흘간입니다. 당시 영양결핍으로 숨진 아이 옆에는 김을 싼 밥 한 공기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생활고에 돈을 벌러 나갔다며 보일러도 최대로 틀어놓았다고 말했지만 전입신고도 하지 않던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가 안 돼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동사무소 지원 당해가지고. 그런데 A씨가 아이를 집에 둔 날은 아이가 숨진 당시 사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1월 남편과 별거를 시작하고서 동네 PC방에서 수차례 밤을 새우고 귀가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한 지난해 11월부터는 외박도 잦아졌는데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맞이한 1월 1일에도 아이를 방치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A씨는 60차례, 총 544시간 아이를 혼자 집에 있게 했습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아이는 장시간 음식을 먹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아이는 영양결핍으로 성장 속도가 느렸고 영유아 건강검진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와 상습아동 유기, 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재판은 다음 달 18일 처음 열립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농장에서 개 사체와 뼈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개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있었고 철창 안에 죽은 개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 농장 주인은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보도에 심우영 기자입니다. 농장으로 들어가자 좁은 철창에 개들이 갇혀 있습니다. 커다란 사료통엔 음식물 쓰레기와 동물뼈가 가득합니다. 철창 안에는 8마리의 개사체가 방치돼 있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개사체도 보입니다. 농장에선 20마리가 넘는 동물뼈 무덤도 발견됐습니다.
개와 고양이 또 염소 등의 뼈가 한 20여 구가 이제 발굴이 됐는데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데도 그걸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인 것 같고요. 농장을 급습한 경기도 특사경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 중인 51마리의 개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60대 농장주는 뭐가 문제라는 반응입니다. 농장주는 이런 행위가 이게 잘못된 모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잘못된 점을 잘 알려드렸습니다. 특사경은 농장주에게 포기각서를 받은 뒤 건강 상태를 진단할 계획입니다. 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농장이 미신고된 불법 시설인지 등을 수사 중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특사경이 행동에 나서 추가 학대를 막았다며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쳤습니다. 지난 25일 슈가는 SNS에 멤버들과 같이 찍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현재 군복무 중인 진 그리고 RM과 슈가, 정국, 제이홉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슈가는 사진에 태영이, 지민이 같이 있었음 10분 먼저 감이라는 글귀를 덧붙이며 멤버 B와 지민 역시 같이 모였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진이 멤버들과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멤버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을 걸치고 편안한 차림으로 옹기종기 모여 특유의 끈끈함을 한껏 드러냈는데요. 오랜만에 모두가 모인 근황을 알린 덕에 많은 팬들도 크게 환호했을 것 같네요.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주인공인 배우 다니엘 레드클리프, 정말 축하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매체에 따르면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오랜 연인 에린 다크가 올해 말 출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레드클리프는 과거 인터뷰에서 내 아이들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영화 세트장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바람이 이뤄진 겁니다. 5살 차 연상연하 커플인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에린 다크. 지난 2013년 처음 만나 11년간 사랑을 키워왔다죠. 레드클리프는 2001년 시작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주인공 해리포터 역으로 출연하며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요. 해리가 정말 아빠가 됐네요. 대규모 시위 이후 자취를 감췄던 홍콩 반정부 집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당국이 3년 만에 허가를 해준 건데 허가를 할 거면 그냥 해주지 안 된다는 게 또 많았다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중국어로 쓰인 팻말을 든 채 행진하는 사람들. 경찰의 삼엄한 감시 속에 하나같이 목에 번호표를 걸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3년 만에 홍콩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의 매립지 건설 계획에 지역 주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선 건데요. 홍콩 경찰은 일단 집회는 허가했지만 규모를 100명으로 한정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발언의 금지 등 엄격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80여 명이 참가하는 데 그쳤지만 이 또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네요. 지중해 봄바다를 떠가는 배 위에서 한바탕 콘서트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상상만 해도 멋지긴 한데 이분들 사연을 들어보면 또 그리 낭만적인 상황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하니 좁은 배 안에 빼곡히 들어앉은 이들은 관중이 됩니다. 하악기도 등장하고 트럼펫과 기타의 이중주가 분위기를 달구는데요. 순식간에 콘서트장으로 변모한 이곳은 다름 아닌 배 안이고요.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로 향하는 난민들입니다. 최근 지중해 연안에서는 난민들이 탄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방글라데시 또는 파키스탄에서부터 목선을 타고 리비아 해안을 떠돌다 국경 없는 의사회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합니다. 흥겨운 음악과 함께 피난 생활의 고단함도 잠시나마 내려놓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유명 유적지나 명소에 가면 한밤중에도 감상할 수 있도록 예쁘게 야간 조명을 밝혀놓은 곳이 많죠. 지난 주말 이 불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등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밤중에도 로마의 명소 콜로세움을 밝혀주던 조명이 꺼집니다. 브라질 리우의 명물 예수상도,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도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데요.
주요 랜드마크들을 포함해 전 세계 190여 개국의 불을 끄는 어스아워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1시간만이라도 전력 소비를 멈춘 채 지구를 위해 고민해보자는 취지인데요. 세계 자연기금 주관으로 호주 시드니에서 처음 시작돼 올해로 16번째를 맞았답니다. 전 지구적으로 펼쳐지는 이 행렬에 우리도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2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노출액이 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비은행권의 부동산 PF 위험 노출액 규모는 115조 5천억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 카드사는 4.3배, 저축은행은 2.5배로 크게 늘었습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도 1년 사이 2.2배가 증가하는 등 연체율도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3분의 2가 작년 4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67.3%가 작년보다 금액이 내려간 하락 거래였는데요. 하락 거래 비율은 강남구가 74.5%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양천구, 동작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또 보증금 4억 원 이하 거래 비중은 45.5%로 늘어난 반면 9억 원을 넘긴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은 6.0%로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기업인 연봉 1위는 357억 원을 받은 조수용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차지했습니다. 또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기업인도 2천여 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조수용,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가 나란히 총액 300억 원을 넘기며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오너 일가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4위에 올라 가장 높았습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금융 안정성의 위험이 커져 올해 힘겨운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최근 미국발 중소은행 파산 여파로 인한 시장 긴장은 완화됐지만 금융 안정성의 위험은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통화 긴축 정책 등의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를 밑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대책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줄고 고물가로 내수까지 흔들리자 정부는 내수 대책을 통해 소비와 관광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확대와 국내 숙박 할인 쿠폰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테크 열풍이 메디컬계에도 새 바람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바늘이 없어 통증이 덜한 체열기부터 인공지능으로 낙상과 같은 요양병원 환자의 사고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양한데요. 모처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열린 한 건강기기 전시회를 최희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원에서 가장 기초적인 검사 중 하나인 체열. 날카로운 바늘에 대한 공포와 통증으로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치료의 첫 관문입니다. 이제는 바늘이 아닌 레이저를 사용한 체열 기기가 개발돼 통증과 상처 걱정이 한결 줄었습니다. 통증이라든지 감염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바늘 공포감, 그다음에 환경적으로 아무래도 의료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도 월등히 좋은 제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동할 때 맨몸으로 환자를 들어 옮기다 보면 환자와 보호자 모두 체력 소모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에 환자를 앉히기만 하면 적은 힘을 들이고도 화장실이나 목욕탕으로 옮길 수 있는 의료기기로 한결 수월하게 돌봄이 가능해졌습니다. 충전 방식으로 60도까지 발열할 수 있는 허리벨트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노인 환자의 허리를 보호할 수 있게 돕습니다. 원격 의료 기술도 진화됐습니다. 환자 팔에 스마트 밴드만 착용돼 있으면 보호자는 심박수부터 혈압, 체온까지 다양한 신체 정보를 멀리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응급호출도 가능해 위급 상황 대응력도 높였습니다. 급작사를 한다든가 이런 위급 상황이나 위험 상황을 미리 AI 알고리즘에 의해서 예측하고 그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고령화 시대 기술의 발달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빠르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며 다시 서방을 향해 핵 위협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엔이 안보리 회의를 소집해 러시아 핵 위협에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왔기 때문에 러시아도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Они разместили уже давно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воих стран-союзников, стран НАТО, в Европе свое тактическое ядерное оружие. 푸틴 대통령은 오는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했습니다. 러시아가 해외에 핵무기를 배치하는 건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우크라이나는 물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등과도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즉각 반발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러시아의 핵 위협은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면서 아직 러시아의 핵 태세에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오늘 아침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일부 중부와 전북 지역에는 3월 하순에 이례적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현재 제천과 장수는 영하 4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도 현재 1.9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빠르게 올라서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과 철원 14도, 대전은 16도까지 오를 텐데요. 그만큼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대기질 무난하겠고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대기의 메마름은 계속되겠습니다. 수요일째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지역도 실효습도가 낮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1.5도, 안동은 영하 0.4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고 주 후반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요 며칠 계절을 앞서는 날씨 탓에 올해는 유난히 빠르게 벚꽃 전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에도 벚꽃이 공식 개화했는데요. 작년보다는 열흘,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했고요.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벚꽃의 개화 기준은 기상청이 지정한 표준나무에서 한 가지의 3송이 이상 꽃이 활짝 피었을 때로 정하고요. 벚꽃이 만개하기까지는 개화 후 약 6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데요. 따라서 서울은 이번 주말 도심 곳곳에서 만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